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중동 대격변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총 7부작이에요.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이 이제 대대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뒤섞이면서 명멸해갔죠. 화약고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가 이어졌는데, 그나마 그곳에 평화가 길들 때는 막강한 제국이 들어서서 그 지역을 통일하고 질서를 잡고 있을 때였어요. 최초로 오리엔트를 통일한 나라는 옛 아시리아이고, 다시 쪼개졌다가 바빌론이 통일하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였고, 그 다음에는 헬라,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으로 이어졌는데, 이슬람 제국이 출범한 이후에는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때까지 그럭저럭 통합돼서 돌아가다가 또다시 쪼개져서 각축을 벌이던 중 마침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들어서서 질서를 잡고 꽤 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돼서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3대륙에 걸친 대제국이었던 오스만 투르크 치하에서 중동은 나름 평화로웠고, 큰 형님인 오스만 제국 앞에 유대인이고 아랍인이고 그럭저럭 잘 어울려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해체되고, 투르크의 후신인 티르키예는 이스탄불 주변과 소아시아만 겨우 건지고, 힘의 공백이 생긴 중동은 영국과 프랑스의 위임 통치령으로 전환됐는데, 이 과정에서 아랍인들은 각자 나라를 세워 독립해 나갔습니다. 1920년에는 이집트, 1930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1944년에 레바논, 1946년에 시리아와 요르단, 1948년에는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아랍인들이 각자 자기 땅을 찾아 독립했으니 같이 중동에서 살던 유대인들도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건 당연지사였고, 시오니스트들의 도움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일구고 영국의 위임 통치령으로부터 영토를 분배받아 나라를 세웠는데, 아랍 국가로 가지 않고 그대로 이스라엘 영내에 알박게 하고 있던 팔레스타인과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 극히 불리하고 팔레스타인에게 정말 많은 배려를 해준 유엔의 영토 분할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건국 자체를 거부한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을 내세워서 이스라엘 건국 다음 날에 침공을 단행했고, 그것이 1948년의 1차 중동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4차례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스라엘의 영토만 더 넓혀주고 말았어요. 1948년 건국 당시에 이집트가 갖고 있던 가자지구와 요르단이 갖고 있던 서안지구도 1967년 3차 중동전쟁의 승리로 건국하고 20년 만에 이스라엘 영토로 돌아왔고, 1973년 그 4차 중동전쟁에서 이제 이집트와 시리아가 패퇴한 후로 아랍 열국들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줄기차게 전쟁만 한 것 같지만 중동에도 이래저래 이스라엘의 친구들은 없잖아 있었는데, 우선 튀르키예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무너뜨리고 현재의 튀르키예 공화국을 건국한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 다른 말로 케말 파샤의 유지를 이어서 세속주의 이슬람을 견지하고 이스라엘과 척을 지지 않았어요. 미국과도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6.25 전쟁 때 유엔군의 소집에 응해서 우리나라에 파병도 했을 정도죠. 이란의 경우 팔레비 왕조가 친미 성향을 띠고 있었고, 튀르키예처럼 세속주의 이슬람 성향이라서 이스라엘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최대의 친미 국가이고, 요르단의 경우 이스라엘에 대해 국민 감정은 썩 좋지 않지만 외교 안보 측면에서 같은 이스라엘과 친미 국가에다가 양국이 서로 돕고 살아야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드물게 이스라엘과는 동맹국 비슷한 포지션입니다. 이렇게 나름 이스라엘의 친구들도 있었고, 사이가 나빴던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이집트 등은 그동안의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개발살이 났기에 이스라엘에 대해 갑질을 하기가 힘든 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 열국들은 언제든 기회만 생기면 이스라엘을 갈아버리리라 굳센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었는데, 4차 중동전쟁, 욤키푸르 전쟁이 끝나고 불과 한 5년 만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1978년 이스라엘, 이집트 중동평화협정, 일명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체결된 겁니다.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주선으로 이집트 대통령 안와르 사다트와 이스라엘 총리 문하햄 베긴이 손을 맞잡았고, 이렇게 아랍연합군에 대열해서 이집트가 이탈함으로써
아랍 열국들의 대이스라엘 공동전선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1, 2, 3, 4차 중동전쟁 때처럼 아랍 열국들이 뭉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수가 없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안보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반대로 아랍 진영에서는 시나이 반도 돌려받겠다고 아랍의 통수를 쳤냐 하면서 이집트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죠. 그러나 7년 풍년 후에는 7년 흉년이 이어지는 법이죠. 바로 이듬해인 1979년에 생각지도 못한 격변이 일어났으니 바로 이란 이슬람 혁명으로 이란의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호메이니가 집권해서 극단주의 이슬람 신정체제를 활짝 열어 제낀 겁니다. 친미 팔레비 왕조가 붕괴되자 이스라엘의 거대한 우방국 하나가 사라지고 정말 거대한 족국 하나가 생겨버리잖아요. 물론 이란이 이제 고가마국 연합군에 합류한다는 그 애석의 선지자의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말이 아니었을까 참 싶기는 합니다. 여기까지도 사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2016년에는 진짜 더더욱 생각지도 못한 격변이 튀르키예에서 벌어졌거든요. 보시면은 기억하실 분들 있으신가 몰라. 터키 군부 쿠데타 실패, 에르도안 복귀, 이슬람 원리주의 성향에다가 술탄을 꿈꾸던 에르도안의 독재를 저지하고 세속주의 이슬람 체제를 지키려던 튀르키예 군부의 쿠데타가 실패함으로써 무스타파 케말이 건국한 튀르키예 공화국은 사실상 무너지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거의 부활하고 말았죠. 본 개시참전은 군대 시절에 이 쿠데타 기사를 보면서 군부가 승리하기를 내심 바랬지만 튀르키예가 고가마국 연합군에 합류하는 도갈마 족속이 된다는 스포일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진압되는 것은 필연적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로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원래 미국과 이스라엘의 거대한 우방이었던 이란과 튀르키예가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과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부활이 돼버렸습니다. 여기까지면 다행인데 전통적으로 미국의 든든한 절친이던 사우디아라비아도 빈 살만 태자가 정권을 잡고 뜻을 펼치더니 2023년부로 미국과 이스라엘과 제대로 거리두기를 시전하고 친러 노선으로 돌아섰거든요. 보시면은 빈 살만 팔레스타인 지지, 이스라엘과 국교 논의 중단 전망, 푸틴 빈 살만 찾아가 우호를 못 박, 미국의 고립 압박에 반격, 혁명도 없고 쿠데타도 없었건만 세자 저하의 뜻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스무스하게 이스라엘의 적으로 돌아섰습니다. 또 보세요. 미국, 이라크, 시리아 철군 움직임, 제2의 아프간 사태 우려가 나와 미군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자 입장을 바꾼 듯. 그리고 2024년 현재 이라크와 시리아도 자국 내 미군 기지를 철수하라는 통첩을 날렸고 미국은 이라크, 시리아 정규군 및 군 산하 민병대의 줄기찬 공격에 부담을 느꼈는지 미군 철수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중입니다. 이로써 1973년 욤키프르 전쟁 이후 70년 만에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우방국은 모조리 사라지고 적성국만 남게 됐어요. 더 암담한 것은 지금까지는 미국이라는 뒷배라도 있었건만 이제 보니 그 미국도 별무신통해서 영 신뢰가 안 가는 판입니다. 행여 극동에서 뭔 일이 터지면 이스라엘을 돕고 싶어도 도울 여력이 없을 판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안에서는 하마스와의 가자지구 전쟁이 한창이고 아랍 열국들은 옴니 암니 하마스를 지원하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고 있어요. 아니 하마스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게 맞을 겁니다. 일종의 대리전으로 말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방국들이 모두 사라지고 아랍 열국들이 적국으로 대동단결한 것이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아프리카와 아랍이 모두 러시아 앞으로 결속하여 고가마국 연합군이 세팅된 상태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이스라엘은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당의 슬로건 중에 하나 전쟁은 평화라는 문구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크고 작은 전쟁을 계속함으로써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안정되고 세력 간의 균형을 이룬다는 역설적인 원리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를 탈탈 털어 소탕하기보다 적당히 밀고 당기고 하면서 전쟁을 질질 끄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시면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소련이 제대로 맞붙은 스탈린그라드 전투. 여기서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 도시만 점령하면 끝날 줄 알았거든. 막상 이제 소련군을 쓸어버리고 점령하고 나니 자신들의 뒤로 150만 명이 넘는 소련군이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었고, 결국 독일군은 소련군의 포위 섬멸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차라리 도시를 완전히 점령하지 않고 밀고 땡기고 하면서 이 뒤에 대기하고 있던 소련군이 그 도시를 지키는 아군들을 지원하느라고 힘을 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더 나았을 수도 있다니까. 또 보시면은 그 이후에 벌어진 쿠르스크 전투에서도 독일군 2개 집단군이 소련군 3개 전선군, 뭐 집단군 전선군 규모는 똑같아요. 그걸 상대로 치열한 격전 끝에 크게 무찔렀으나 그 3개 전선군 뒤에 5개 전선군이 기다리고 있다가 쿠르스크 전투가 끝나자마자 총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지. 차라리 그냥 적당히 밀당하면서 그 5개 전선군이 계속 쿠르스크로 지원군을 보내면서 소모되게 만드는, 그게 더 나았던 겁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2년 동안 베를린에 함락될 때까지 독일군은 계속 서쪽으로 후퇴만 해야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단번에 쓸어버리지 않고 질질 끄는 것도 우크라이나를 물고 늘어지며 밀당을 하면은 영미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라 출혈이 커져가지고 자동으로 서방 측에 손실을 주고 러시아의 안전을 지키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싹 쓸어버리고 끝내버리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자원으로 본인들 군사력을 강화할 테니 말이야. 그러니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무너뜨리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하마스가 완전히 무너지는 날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진짜 전쟁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단지파가 블레셋과 싸우는 걸 회피해가지고 멀리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를 점령하고 거주했는데, 안전하다 싶어서 갔던 곳이 오히려 블레셋보다 더 막강한 아람, 아시리아, 바빌론, 이런 곳과 마주한 최전방이 돼버리는 파국맞았거든. 늑대 피하려다가 곰 만나고 곰 피하다가 하이에나 만난단 말 그대로입니다. 곰은 죽은 척이라도 하면 사는데 하이에나 앞에서 죽은 척에다가는 뼈채 씹어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병력수 4만 명 정도 되는 하마스 상대로 총병력 17만 명의 이스라엘군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하마스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면 가자지구 북쪽에서 10만 명의 병력을 가진 헤즈볼라와 8만 명의 레바논군이 인사를 할 겁니다. 안녕. 그 뒤에는 17만 명의 시리아군과 19만 명의 이라크군이 대기 중이고, 또 그 뒤에는 43만 명의 티르키예군과 67만 명의 이란군이 몸을 푸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자지구 남쪽에서는 47만 명의 이집트군이 휘파람을 불고 있고, 홍해 바닷가에는 20만 명의 후티 예멘군이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이쪽들과 본 게임을 하느니 차라리 하마스를 적당히 물고 늘어지며 연습 게임과 스파링을 질질 끄는 게 나을지도 모르잖아요. 이기면 곤란해지고 적당히 밀리는 척 해줘야 유리해지는 그런 전쟁이라는 게, 평화를 부르는 전쟁? 그게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다만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정부와 군부가 할지는 심히 의문이긴 한데, 확실한 건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소탕하고 성전고를 울리는 그 순간이 대격변을 알리는 또 하나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중동 대격변 5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To be continue.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